저는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우리 아빠는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할아버지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운동회 같은데 아빠들이 와서 달리기도 하고 박에 공 던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른 아빠들 사이에 있는 내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늙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고요. 다른 아이들의 아빠도 우리 아빠처럼 그런가 하면서 힐끔힐끔 비교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게 참 사람을 좀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빠와 함께 앉아서 고구마만 쪄먹어도 행복했던 저였는데 젊은 아빠들이 멋진 차에 친구들 태우고 가서 뷔페 먹이고 오는 게 그렇게 부러워지고 그거 안 해주는 아빠가 밉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자라니 마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거나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말이죠.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점점 어떻게 그걸 풀어낼지 몰라 아빠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그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 너무 신경질이 나고 싫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미안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자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든 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한번 기묘하게 틀어져서 앵돌아진 제 마음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속했던 학급에 엄청 부잣집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단 마당을 지나 한참 걸어가야 본집이 나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평소 보지 못하는 정말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비로소 그 집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마치 어디 고급스러운 그림에서 나온 것 같이 예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이 친구를 다 데리고 왔다며 나와서 고상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시고 젊지만 표정이 당당한 한 아저씨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마침 휴가를 내고 쉬는 날 집에 있었더니 아들 친구들 다 본다며 활짝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그 아저씨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저한테는 몹시 낯설었고 그게 제 충격의 이유였어요. 집에서도 벨트까지 한 단정한 모습의 한 손에는 외국어가 쓰여진 책과 신문을 들고 뚫어지지 않은 양말에 실내화까지 신은 모습,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베이지색 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위에 갈색으로 된 조끼를 딱 받쳐 입으신 그 모습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잡지 같은 데서 중년 남성의 옷차림 소개 같은 걸 할 때 나올 법한 딱 그런 차림이었거든요. 그 위로 늙고 냄새나는 내 아빠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옷은 자면서 입는 구멍 뚫린 속옷이 전부였고 겨울에는 그 위에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깔깔이를 결쳐 입는 게 끝인 우리 아빠. 나갈 때 입는 옷 한 벌, 잘 때 입는 속옷 한 벌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까지 순식간에 제 세계가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면서 면면이 나오는 음식이며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며 모두 제가 집에서 겪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 다른 것들이었어요. 이번 방학에는 미국을 가자느니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드니까 그냥 제주도나 가볍게 다녀오자는 말이 어쩜 그렇게 낯설고 당황스러웠던지요. 어린 마음에 몹시 혼란이 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왜 나는 그렇게 늙은 아빠와 함께 매일매일 왜 수도가 얼었는지 빨래가 잘 안 되었는지 그런 대화를 하며 살아야 하나? 솔직히 요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현타에 결정타를 찍은 건 제가 집에 갈 때 아주머니가 싸주신 고운 보자기에 담긴 음식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들으신 듯 그냥 촉촉한 눈빛으로 이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랑 나눠 먹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정이지만
동정이 아닌 것처럼 곱게 싸서 전해주는 배려라는 걸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냥 좀 자존심도 상하고 왠지 이걸 받으면 제가 더 속상할 것 같아서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많다고, 먹을 거 많다고 말이죠. 어린 나이에 아이가 부리는 허세가 그 어른에게 왜 안 느껴졌겠어요?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거 아는데 원래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선물 받는 건 부모님 갖다 드리고 이런 거 먹으면서 놀았어요 라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라고. 그래서 주는 거야. 밖에서 오래 있다 왔으니 저 이렇게 놀다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랑 같이 나눠 먹어. 응? 그분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목니 부리듯 강짜 놓는 행동을 예쁘게 포장해서 말해주실 수 있는 어른이었던 겁니다. 그날 제가 집에 갖고 와서 풀어놓은 보자기 안에는 정갈한 한가와 제가 먹었던 음식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친구 좋은 친구일 것 같다고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짜증이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엇나가기 시작한 게 마치 걸씬 들린 사람처럼 자식이 가져온 음식을 부끄러움도 없이 마구마구 먹는 아빠도 너무 싫었고 저를 언제 봤다고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한 듯 그렇게 골고루 음식을 싸주시는 사람들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었던 건 어딜 가나 그런 티가 나는 제 자신이 가장 싫었어요. 내가 싫으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마음에 단 하나였죠. 엇나가는 거요. 그래서 가출도 많이 하고 나쁜 형들이랑도 많이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지 도망도 멀리는 못 가서 늘 근처에 있는 경찰이나 동네 아저씨들한테 붙잡혀서 돌아오긴 했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빠의 태도는 정말 한결같았어요. 늘 제 손을 꼭 붙잡고 제 머리를 끌어다가 본인 가슴에 꼭 누른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야. 그런데 참,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이 망할 놈, 죽일 놈 하면서 저를 두들겨 패기라도 했으면 아마 저의 방황은 좀 더 일찍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저만을 위해 살면서도 늘 그렇게 뭐가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사과만 하는 아빠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왜 아빠가 그렇게 사과만 해야 했는지는 아주 나중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죠. 어쨌건 저의 삐뚤어진 마음으로 서로가 수년째 서먹했던 어느 날 아빠가 병상에 누워버리고 마셨어요. 그때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를 돌봐주셨던 그분이 제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주 힘겹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빠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저를 낳고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빠를 원망도 할 수 없었던 게 할아버지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저희 아빠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고를 쳐서 네 애비를 낳은 게 내 나이 18살 때야. 동네 누나였고 너를 낳고는 나한테 네 애비를 픽 던져주고는 그대로 사라지고 안 나타났다. 아이 어쩌겠냐. 핏덩이 같은 네 애비 어떻게든 내가 키웠어야지.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 온갖 노동 다 하면서 그렇게 키웠다. 근데 나도 너무 어렵고 몰랐지. 결국 네 애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 녀석도 일찍부터 방황하다가 나랑 비슷한 나이에 널 낳고는 나한테 던져주고 그대로 자기 인생 살겠다고 나가버렸거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냥 내가 퍼부은 못된 짓 참아가며 키운 거예요. 엄마는 누군데요? 아빠 행방은 알아요? 쏟아지는 질문에 아빠, 아니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엄마 누구인지 나도 모른다. 그놈이 말 안 해줬어.
그냥 잠깐 만났던 여자가 네 자식이니 네가 키우라고 주고 갔다는 말만 하더라.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어린 네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물색 없이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요. 귀찮고 쓸데없는 존재가 생긴 건데. 뭐랄까. 아이 내 자식 제대로 못 키운 거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어렸을 때 네가 정말 네 애비랑 아주 꼭 닮아 있었거든. 널 키우면서 정말 제대로 된 아빠 노릇해보고 싶었다. 네 애비 원망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 그런데 내가 차마 대놓고 요구 못하겠더라. 내가 한 짓이 있고 다 내가 쌓은 업보다 싶었거든. 아이 그래서 그냥 내 죗값이다. 인과응보구나 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너를 키웠어. 미처 말 못해줘서 미안하다. 왜 말 안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늙은 아빠 싫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괜히 미워하며 원망하는 것도 안 했을 텐데 왜 말을 안 해서 그런 욕을 듣고 살았어요, 왜? 나도 젊었을 때는 잘생겼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이 고생하다 보니 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돼서 자라면서 너를 많이 창피하게 했다. 용서해라. 미안해. 할아버지가 아빠인 척한 것도 미안하고 네 아빠 제대로 못 키운 것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죄스럽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못되게 툴툴거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알아 누운 것도 훌쩍 늙은 모습이 된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제가 다 잘못한 것만 같아 그냥 계속 울고 있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저한테 마지막으로 아빠의 이름과 생일을 알려주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21살 때였어요. 아직 세상이 어떤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 그 나이에 저는 할아버지까지 잃고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아빠를 새삼 찾을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기는 했죠. 다만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시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다 보니 동네에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성격도 아닌 주제에 꼭 동네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도와드리게 되고 자꾸만 가서 말 한마디 걸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니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것과 같은 제 성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물색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어른 공경을 참 잘한다. 아주 드물게 어른한테 싹싹하게 구는 청년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제 스스로는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부끄럽고 자꾸만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절대 평생 찾지 않겠다 결심한 아빠도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빠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겨놓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이름과 생년월일, 그게 제가 아빠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는데 이름도 너무 흔한 이름이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터넷에 한번 이름 넣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이 뜨는 그런 흔한 이름이었어요. 돈 쓰고 사람 쓰고 시간 투자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버리고 간 사람 찾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면 지금 내 삶에 더 혹이 생기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생에 더 이상 아빠는 찾을 일이 없겠구나라고 포기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전전하고 있었죠. 참 슬프고 아쉬운 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그 열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게 세상이더라고요.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멋진 집에 살았던 동창 녀석은 집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준 덕에 이미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고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그나마 계속 연락을 하고 살았던 동창 중 하나가 결혼한다고 꼭 오라 해서 초라함 꾹꾹 숨기고 참석했을 때 마침 한국에 사업 계약차 들어왔다 참석한 녀석을 만났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한 번에 그때 그 녀석인 것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차마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일 구석에서 조용히 밥 먹고 일어났는데 그때도 참 서러웠지요. 땡전 한 푼 없는데 맨몸으로 일어서는 건 정말 60년대, 70년대나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너무 많은 벽이 나타나고 했어요. 남들에겐 기댈 언덕이 있다면 저한테는 끊임없이 넘어야 할 벽만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죠. 딱 하나, 그런 저를 좌절하지 않고 일으켜 세운 건 정말로 저를 애써 키워주신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씩 엇나가고 싶을 때도 이러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이번에도 할아버지 눈에 또 눈물 뺄 순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며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어른들도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게 그냥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호프집 사장님도 있었고, 매장 정리해주고 용돈벌이 하라고 불러주신 철물점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큰 돈이 벌리는 건 아니고 몸도 고됐지만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게 언젠가부터 자꾸만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한 듯 온몸이 상처 투성이에 몹시 고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팔, 다리가 하나씩 없었고 얼굴에는 온통 흉터 자국이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이 작은 리어카 하나 몰고 다니면서 폐지나 고물 같은 것을 슬금슬금 줍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워낙 외양이 거칠고 초라하니까 조금씩 피하다가 어쨌거나 큰 사고 안 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수더분하니 괜찮은 것 같다며 조금씩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상하게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조금씩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제가 일하고 있는 철물점 앞에서 헉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뛰어가서 일으켜 세웠는데 입술이 파란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일단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가슴을 꾹꾹 눌러댔더니 그제야 간신히 헉소리와 함께 다시 숨을 내쉬고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마침 119에서도 도착을 해서 얼결에 병원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제가 빠르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숨을 쉬게 해서 이 사람이 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뿌듯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어쩐지 할아버지가 몹시 자랑스러워 하실 것도 같고 제가 그래도 태어나서 좋은 일 하나는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더라고요. 딱히 돌볼 사람 없는 분이어서 퇴원 후에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혈액형도 같아서 입원해 계신 동안 수혈도 몇 번 해드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헌혈증도 모아서 갖다주고 잠시 머무실 수 있는 쪽방을 정리해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잘하는데 언젠가는 복받을 거라고 칭찬들을 해주셨죠. 그런 게 저를 조금 사는 것처럼 만들었죠. 태어나서 너는 복받을 거라는 얘기 사실 그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며 가며 눈 인사만 하던 그분이 어느 정도 회복하시면서 병원에서 비로소 대화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기지가 좋았냐며 참 고맙다고 자기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살짝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손도 발도 하나씩 없는 성하지 않은 몸의 사람이 저한테 무슨 수로 은혜를 갚겠어 하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말없이 그냥 끄덕이는 저를 보며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읽은 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발 없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갚겠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죠?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래봬도 겪은 게 많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 눈치 하나는 내가 기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요. 언젠가는 꼭 내가 은혜 갚을 날이 올 테니. 내가 빈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 건강하게 살아나셨으니 그걸로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많이 보면서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엄청 많이 닮았네. 아버지요? 나한테 엄청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주 속을 많이 썩여서 효도도 못 받고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많이 닮았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엄청 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그 말이 제 마음속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읽은 것만 같아서 그냥 저도 뭔가 울컥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분은 알고 보니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일찍 해외로 입양을 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간 곳에서 적응을 못해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바람에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잃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나고 나면 참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팔다리가 그렇게 소중한 줄 그 시절엔 몰랐어. 그냥 남들한테 다 붙어 있으니까 나한테도 붙어 있나 보다 생각했지. 그런데 정작 팔다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이 귀하고 소중한 걸 잘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단 얘기를 들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다라는 결론까지 오고, 어쨌건 그래서 나는 돈보다도 일단 내 마음을 지키고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껏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들려주신 얘기들은 꼭 영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깽단 뒷고무늬를 쫓아다니며 사고 처리했던 얘기,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 태워준다고 해서 신나서 여행 다녔는데 알고 보니 가방 안에 가득 밀수품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 등등 이야기 보따리가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중간중간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또 아주 주옥 같았습니다. 뭐랄까, 인생을 4번쯤 산 것처럼 엄청 달관하신 것처럼 보였달까요? 비록 팔다리가 하나씩 없기는 했지만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가 진짜 일반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기 얘기를 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는 제 얘기를 좀 해보라며 제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설레설레 줬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민망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죠. 저는 별로 들을 만한 얘기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를 왜 그렇게 비하해요?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나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본인 스스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분명히 본인이 귀하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을걸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또 왈칵 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붙들고 한참을 펑펑 울며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할아버지 덕에 잘 큰 것 같다고. 그런 할아버지 있는 것도 복이라고 말이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의 입원 기간 이후 퇴원하신 그분은 동네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떡까지 해서 돌리시더라고요. 연고 없는 자기를 위해 방한칸 마련해주고 병원비도 십시일반 보태주신 덕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웃과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나요? 그리고 며칠 후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동네에 나타나셨던 그분은 쥐도 새도 모르게 모두가 자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사라지셨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따로 인사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나마 제가 가장 가까웠으니 저한테 자꾸 물어들 보셨는데 사실 저도 전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나마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가서 형제와 가족들을 만날 마음이 좀 오지 않았나 라고 하셨던 걸로 짐작할 뿐이었죠. 그냥 그래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훅 사라지고는 몇 달이 지난 후 일입니다. 저희 동네에 갑자기 웅성웅성 시끄러운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엄청 오래된 빌라촌이거든요. 그래서 꽤 옛날부터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재개발이 된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반쯤은 설레고 반쯤은 걱정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서 당장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다른 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만 깊어져서 혼자 뒤척뒤척 하던 어느 날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 몇이 동네 사람들한테 저를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슈퍼집 아줌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몹시 걱정된 얼굴로 슈퍼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혹시 사채 쓴 적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얼띤 얼굴로 사채는 무슨 사채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듬더듬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야 우리 지하 청년 엄청 성실한 거 알지? 그런데 엄청 무서운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총각을 찾는데 누가 봐도 사채업자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어디 있다고 말해줘도 되나 아니면 모른다고 잡아떼야 되나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 진짜로 사채 같은 거 쓴 적 없어? 아니면 누구 보증 같은 거 서준 적도 없고? 제가 무슨 주제로 보증을 쓰고 사채를 써요. 아이, 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절 찾는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도 모르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짐작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주머니가 다그치듯 채근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드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철물점 사장님이 슈퍼집 아줌마가 말한 사람들인 게 분명한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이 사람들이 절 찾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순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 긴장했습니다. 왜 슈퍼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엄청 험상궂은 얼굴을 한 덩치 큰 사람들이니 그냥 손 한 번만 잘못 휘둘러도 저 같은 사람은 휙 날아가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덩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사람들은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연행하듯 저를 반쩍 들고 어딘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는 하지만 왜소한 편이거든요. 마르고 키도 작은 편인데다 힘도 없어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그 덩치 큰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갔습니다. 썬팅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바깥이 잘 보이지도 않는 다 낡은 봉고차에 저를 태우고 한참을 가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무서운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체념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기 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죽마등처럼 지난 일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기억 안 났던 아주 옛날 일까지 샅샅이 기억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한숨도 나고 눈물도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었죠. 그러자 저를 데리고 가던 그 덩치 큰 사람들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저를 보고 이 자식이 미쳤다는 둥, 드디어 정신 났다는 둥, 이거 지가 어디 끌려가는지 모르고 지금 이러고 웃고 있나는 둥, 실없는 소리를 막 해대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그냥 조금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왜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중 제일 두목 같았던 사람이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곧 죽을 놈이 말도 많다며 일단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죽을 놈이라는 말에 또 한숨이 푹 나왔죠.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싶어서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굉장히 외진 시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딘가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뭔가 제가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싫었는지 아주 음습하고 어두운 창고 같은 곳으로 저를 확 밀어넣더라고요. 얼결에 들어가서 주저앉은 후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온통 무서운 사람들이 구석구석 앉아서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름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이름은 제 아버지였어요. 제 아버지가 큰 도박 빚을 지고 잠적을 했는데 찾고 찾다가 아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냈고 돈을 받아내려고 아들인 저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라도 남긴 거 없냐, 재산 남긴 거 없냐, 있는 거 싹 다 내놔봐라 라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요,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저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빌린 돈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받지 왜 나한테 받아요? 그랬더니 그 무서운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섭다면서 쥐할 말은 다 하네. 야, 너를 싸질러 놓은 네 애비가 너한테 받으라고 그러고 잠적했으니 우리도 별 수 있냐? 어? 너 찾아서 너한테 받아야지. 네 애비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거나 아니면 네가 갚거나 둘 중에 하나 해. 너 그 전까지 여기서 못 나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어제꼈어요. 그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서 다리 뻗고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박하던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며 저를 바라보다가 화를 내니까 누군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서 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치더라고요. 아픔에 번쩍 머리가 흔들리고 몸이 바닥으로 쓰러져 납작하게 붙는 그 순간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다 체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장기를 빼서 파시던가 아니면은 어디 새우잡이 배에 넘기시던가. 진짜 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 통장에 한 4, 5만 원은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가세요. 저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놈 봐라. 아주 배째라 이거야? 배째라가 아니고 정말로 배를 째지 않는 한 저한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를 빚진 건지 모르지만 그 돈 제가 빌렸으면 평생이 걸려서라도 갚을 텐데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죽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한쪽 구석에 무기력하게 푹 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데리고 왔던 사람 하나가 저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뭔가를 속삭이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쭉 저를 찾아 헤매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봤을 테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절 협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야, 우리도 우리지만 너도 참 신세 거지 같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우리가 돈을 좀 빌려줄 테니까 그 빌린 돈으로 일단 네 애비가 지고 간 빚 갚고 네가 빌린 돈은 계속 갚아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때? 제가 아무리 물색 없고 철이 없다지만 엄청난 금리의 사채 쓰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피식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그거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늘어날 사채잖아요. 그거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어요. 아이, 그냥 절 죽이든 살리든 여기서 알아서들 하세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듯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뭔가 쑥덕거리더니 갑자기 저를 묶어놓고 억지로 계약서를 쓰고 지장을 찍게 하더라고요. 싫다고 몸부림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지폐 다발을 흔들면서 이게 3천만 원인데 이걸로 아버지 빚은 끝. 하지만 제 빚이 남았다며 앞으로 차곡차곡 갚으라더군요. 제가 원치도 않은 3천만 원의 빚을 졌고 정작 그 3천만 원은 제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얼굴도 못 본 아빠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지장을 찍은 남자들은 다시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앞으로 매달 5일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항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그 무서운 사람들은 다시 저를 짐짝처럼 차에다 구겨놓고 저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듯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슈퍼집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보고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시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울며 제가 겪은 일을 쏟아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냐며 저를 위로해 주시다가 이 상황에 할 말은 아니지만 또 누가 절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이름 물어보는 사람 없었는데 새삼 왜 자꾸 절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지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도 않을 것 같은 망연자실한 마음이 되어 아주머니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게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 빈말이야. 그냥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튼 어서 날 따라와.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휴. 아주머니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라며 얼른 저를 찾아온 사람을 만나보라며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곳에는 중후한 얼굴에 양복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저는 몹시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찾아온 분은 변호사였고 그 변호사를 보낸 사람은 얼마 전까지 이곳에 살았던 그 폐지 줍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집으로 돌아가신 모양이더라고요. 어리둥절해 있는 제게 변호사는 자초지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입양되었던 집이 사실 미국의 굉장히 큰 슈퍼 체인을 가지고 있던 집이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혼자 방황하면서 적응을 못했을 뿐이지 양 부모님도 그 형제들도 모두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체인점을 둘러보던 아버지가 강도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고 그게 그분의 위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강도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쁜 길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나쁜 길로 빠진 후에는 다시 제 생활로 돌아오는 게 힘들었고 결국 몸이 망가진 후 도망치듯 한국으로 도망을 온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살다 얼마 전 가족에게 돌아간 거였죠. 뒤늦게 돌아온 탕자처럼 몸 망가진 아들이 돌아온 걸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안타깝게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다니요? 왜요? 그동안 몸 이곳저곳이 아주 많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은 것도 많았고요. 한국 병원에서 얘기 다 들었다고 하시던데 말씀은 안 해주셨었나 보죠? 네, 저는 그냥 간병 정도만. 그래도 평화롭게 행복하게 가족들 품에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자기가 가장 고마웠던 사람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꼭 은혜를 갚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신기한 일이었죠. 제가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냐,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거냐, 나는 이게 너무 꿈 같은 일이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 변호사가 제게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 안에는 폐지 줍던 그 어르신이 콧줄을 끼고 아주 마르고 힘든 모습으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숨이 찬 것을 고르면서 제게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한테 자세하게 말은 다 못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많은 방황을 했고 크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족들한테 돌려보내준 귀한 사람이니 저만큼은 더 세상을 헤매면서 당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 피를 나눈 제 아버지는 저를 팔아먹고 잠적을 했는데 그저 시간과 정을 좀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랄 때 할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이 있어서 그 눈이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언젠가 다 그 보답을 받아. 만약 이 세상에서 보답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랑 관련된 사람들, 나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나 죽은 후에라도 보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남 눈에 눈물 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제가 비록 할아버지의 얘기를 기억하고 그 말대로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최대한 듣고 살아보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가 싶어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분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도 올라왔죠.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에 저는 한창 재개발 이슈가 있는 그곳을 떠나 꽤 좋은 동네,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고 변호사를 통해 개명도 진행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 도움으로 제가 가장 잘 아는 철물, 전기, 수리, 설비 쪽이니 이사간 동네에서 그거 관한 재료를 팔고 공사도 진행해주는 가게도 하나 차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사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예전에 저를 찾아와 억지로 지장 찍게 했던 사람들이 눈빛이 아주 거친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사람 빚을 또 갚아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멍하게 보기만 했습니다. 뭐긴 똑같은 일이지. 이 사람이 네 아빠잖아. 돈 갚아줘야지 아들이. 에? 제 아빠는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닮은 구석도 전혀 없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훑어보며 처음 묻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집과 빚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야, 너 성공했구나. 이 집 얼마나 하냐? 이 집 네 거냐? 이 집 팔면 얼마나 남는 거야? 이번에도 나 돈 좀 갚아주라 아들아. 그리고 내가 집이 없는데 여기 좀 들어와서 살아도 되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에 대한 말을 먼저 묻거나 저한테 사과를 했으면 저는 또 바보같이 빚 갚아주고 그것도 아빠라고 함께 살아볼 마음을 아주 조금은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도박에 미쳐서 정신줄 놓은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다행히 제게는 변호사가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남겨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아서 제게 사채를 억지로 강요하고 도박장을 열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던 형사님 전화번호도 있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두 분에게 전화를 했고 사채업자는 화를 버럭내며 저를 한 대 치고 제 아버지라는 사람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삶은 다시 시작됐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툭하면 술 먹고 주정하면서 집으로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화를 내고 네가 내 새끼면 이 집에도 내 지분이 있다라며 집 팔아서 자기한테 지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 신고받은 경찰이 몇 번이나 찾아온 후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집을 내놓았죠. 가게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선물을 주는데 내 피가 섞인 아버지라는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상처였습니다. 아니, 상처라기보다는 죽을 만큼 슬픈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한번 수렁에 빠진 삶은 점점 더 깊이 악몽으로 치달아가더라고요. 아빠의 횡포는 심해졌고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행포를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던 그 초라한 반지하 빌라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제 피부치인 아빠 때문에 수렁에 빠진 저를 구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집을 싹 정리하고 예전에 살던 그 빌라촌으로 돌아갔거든요. 재개발한다고 웅성거리며 들썩거리더니 그것도 헛소문이었는지 다시 잠잠해졌더라고요. 그러니 이사 간다 어쩐다 하던 사람들도 다시 하나둘 동네로 다시 돌아오던 참이었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로또가 돼서 이곳을 벗어난 전설 같은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다시 그 마을을 찾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한테 아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은 집을 알아내서 또 찾아왔을 때 혼자 있으면 감당 안 될 테니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슈퍼집 아주머니는 가슴을 마구 치며 마치 자기 자식이 당한 것처럼 눈물바람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남을 위해 그토록 억울해하며 자기 일처럼 울어주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뭐 그런 자식이 아빠라고 살아있냐? 차라리 확 접신물에 코라도 박아야지. 아이고, 진짜. 자기 자식 앞길 막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부모가 왜 부모야? 보호막이 되고 기댈 구석이 안 되면, 응? 장애물이라도 되지 말았어야지. 아휴, 진짜 너무 속상했겠어. 아주머니의 투박한 그 말이 저한테는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형사님과 변호사 선생님도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제 친부를 인질처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도박판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범죄에도 여러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참이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죗값 치르게 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 그 집단은 우여곡절 끝에 일제히 소탕이 되었고 그 길로 제 친부라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분이 몹시 조심스럽게 도박 조직에서 아무래도 돈 받을 길이 묘연하니 슬그머니 그냥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어디선가 쥐도새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었는데 슬프게도 그 말을 듣고 전혀 가슴이 아프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애써 나쁜 일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우고 그냥 아마 어딘가에서 또 도박이나 하면서 인생을 구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또 힘든 거였어요. 요 1,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벌어져서 사실 숨 쉬는 게 괴로울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저를 보고 변호사 선생님이 몹시 놀랄 만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을 저한테 보냈던 그분이 마지막에
혹시 제가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면, 자리를 못 잡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쁜 기억 가득한 곳에서 애쓰고 살지 말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슈퍼체인 일을 차근차근 배워서 정착시켜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셨다나요? 참, 제가 무슨 복의 귀인을 만난 건지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곰곰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혹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확 와닿으면서 그냥 거기서 가서 여기 일 다 있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나를 만나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곳에는 저를 잡을 만큼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고민 끝에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준 건 돈이나 기회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라는 사실이었죠. 사실 우리가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건 내 환경이 완벽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존재하고 그 힘을 내가 믿는 것에서부터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제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 원동력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환경이건 저는 저답게 최선을 다해 잘 살 수 있겠죠. 언제까지나 의지할 게 아니라 저 혼자 잘 살아서 제 돈으로 미국 가는 돈 마련한 후 그분 영전에 꽃 한 송이, 소주 한 병 올리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변호사는 역시 그분이 사람을 잘 본 것 같다며 제 선택을 지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운동도 시작하고 일자리도 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철물점 주인은 다시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행복,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저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저를 키워준 진짜 아빠, 제 할아버지의 제사상에 좋은 고기 하나 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철물점 옆 카페 아가씨가 언제 한번 저녁 먹자고 청하는 그 말에도 가슴 몽글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요. 샌드위치 하나 들고 공원에 앉아서 하늘 보며 한 입 먹고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을 누리다 보니 새삼스레 그리운 것도 생겼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저의 진정한 친아빠죠. 귀등으로도 안 들었던 저를 향한 말들이 수시로 생각나면서 그때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 말 이제 이해되네요.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번 제사 때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지만 실컷 드시지 못했던 좋은 청주 한 병과 구운 갈비를 가득 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면서 꿀떡꿀떡 드실지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제 마음이 설레네요. 만약 하늘에서 지금 절 보고 계시다면 흐뭇해하시겠죠. 대견하다고 해주시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